자, 시험 공부할 때는 그 신경 쓸 일을 만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했을까요? 엄마 생신이 다가온다. 그럼 선물을 해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니까. 효도 좋죠. 효도 좋은데, 근데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도 하지 마세요. 선물도 하지 말고, 그냥 전화로 때우세요.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밥 한번 사주고 싶다. 당연한 도리죠, 그죠? 사주지 마세요. 그냥 전화만 해서 잘 놀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고. 동생 밥을 사준다고 할 때 연락해서 만나야죠. 뭘 사줄지, 고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신경도 써야 되고, 밥 사주고 용돈도 줄 것이냐, 그것도 고민이 되고. 내가 시험 공부해서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한마디로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밥 먹으면서 또 군대에서 무슨 힘든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힘든 거 얘기 듣고 나면은 또 그것도 걱정되고. 엄마한테 선물할 때도 과연 뭘 선물할 것이냐,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어디서 살 것이냐, 직접 백화점 갈 것이냐, 인터넷으로 살 것이냐,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케이크는 살 것이냐, 이런 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지 마세요. 집안일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에요. 272페이지. 집안일도 그냥 무시하세요. 아들 노릇, 남편 노릇, 형 노릇, 동생 노릇, 이런 거, 애인 노릇,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식구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붙는 거. 붙어주면은 그게 바로 효도하는 거고, 남편 노릇, 형 노릇, 애인 노릇 다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애인 노릇 잘 해주고 나서도 시험 떨어지면은 꽝이에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길게 보세요, 길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용돈도 주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신경도 많이 써주고,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막상 결과는 딱 떨어진다. 그러면, 본인도 물론 괴롭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정말 허탈해요. 내가 신경 쓴 게 완전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 이거야. 이게 신경 쓴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지죠. 한심해 보이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참, 왜 그랬냐, 잘 좀 하지.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죠.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걱정을 해주고, 그런데 떨어지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잘못했다. 할 말이 없다. 정말 깊게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러죠. 자, 276페이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누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같은 독서실 공부할 때 책장을 너무 세게 넘겨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상한 소리 내면서 공부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못 피하겠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때는 쪽지가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불러내서 말을 하면 서로 이제 얼굴 붉히고 이렇게 계속 볼 사람들인데, 물론 모르는 사람이지만 계속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쪽지에다 적어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쪽지를 붙여 놓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277페이지. 잠을 잘 자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을 5시나 5시 반에 먹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잠을 제가 11시에 자는데, 그러니까 잠자기 한 서너 시간 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이 계속 일을 해요. 소화시키느냐고. 그러면 깊게 못 자요. 그리고 얼굴에 뭐가 나고, 위장병이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깊게 못 자면 체력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5시에 저녁 먹고 11시에 잘 때까지 6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버티려면 저녁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저녁을 어중간하게 조금 먹고 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뭐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뭘 먹으면은 수면의 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저녁을 좀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저녁 운동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11시에 자는 사람이 한 8시부터 9시 사이에 무슨 운동을 한다. 뭐 줄넘기를 한다거나 뭐 학교 운동장에 뛴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굉장히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9시에 운동 끝마치고 뭐 좀 씻고 뭐 9시 반부터 이제 뭐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는데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에 몸이 이제 캄다운이 돼서 그 잠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운동하면서 이렇게 몸이 흥분됐다면 한두 시간 안에 이게 캄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면 모드로 그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근데 뭐 배낭 메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니까. 자, 280페이지. 핸드폰 끄기. 보통 이제 핸드폰을 뭐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은 전자파가 굉장히 세요. 이 조그만 기계가 뭐 이렇게 전자파가 세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대 뭐 한 500m까지 전파를 쏴보내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보통 300m에서 500m 반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300m, 그 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00m까지 전파가 도달하도록 만들어요. 굉장히 센 물체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뭐랄까, 뭐 전기적 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화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세워둘 때도 계속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지가 그 메시지를 쏘고 또 오는 걸 또 받고, 받는 건 별로 이렇게 크게 일을 안 하는데 지가 500m 거리에 있는 그 기지국에 전파를 쏘아 보내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게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좀 예민한 건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잘 때랑 꺼놓고 잘 때랑 켜놓고 잘 때랑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특히 잠잘 때는 취약해요. 그런 그 전자파의 그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잘 때는 핸드폰을 꺼놓으세요. 어차피 핸드폰 받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핸드폰이 울려서 잠을 깨면 그것처럼 또 낭패가 없잖아요. 그죠? 환장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뭐 문자나 뭐 이런 전화가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안 깨는 그런 것도 있고, 전자파도 있고, 꺼놓으세요. 저는, 이거 계속 꺼놨으니까 뭐 이렇게 산 지가 거의 5년 되는 것 같고, 5년 정도? 매일매일 꺼놔요. 잘 때마다. 지금도 꺼놔요. 핸드폰을 한 5m 밖에다가 두고 자도 이상하게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둬도. 그래서 무조건 꺼요. 자, 285페이지. 교재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재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교재가 뭐 다 책 보면은 다 뭐 법학 박사 변호사님들 뭐 아니면 뭐 학원 강사님들 다 뭐 대학 교수님들이 쓴 거고, 그분들이 설마 뭐 책을 뭐 허술하게 썼겠느냐. 다 좋은 책들 아니냐. 그 중에 내가 뭐 그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 교재의 그 완성도, 얼마나 그 신경을 써서 만들었느냐, 얼마나 잘 썼느냐, 얼마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썼느냐, 이게 완전히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준 이하의 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짜집게 해서 뭐 저자가 이해도 못하고 쓴 책도 굉장히 많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냥 대학생들 써서 쓴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책을 고를 것이냐?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책을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뭐 어느 과목에 뭐 어느 교수님 책을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 가장 많이 보는 책,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볼 때 뭐 어떤 책을 뭐 90% 본다. 그럼 무조건 그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는 책을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뭐 경제법에 이제 이준길 씨가 지은 책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뭐 박도하 씨가 지은 책도 많이 봤고, 그 이준길
책을 보는데, 이게, 이 형 적응을 못하겠는 거예요. 책, 뭐, 편집도 좀 허술한 것 같고, 뭐, 너무 이렇게, 하여튼, 계속 적응을 못하고 이걸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냥 그 책을 봤는데, 대부분 이제 그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봤는데, 나중에 책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이게 참 좋은 책이었구나. 정말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거는 다 뺐고,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이제 경제법 시험도 잘 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말 좋은 책이 나쁜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남들이 많이 보느냐. 오로지 그걸 다 보세요. 그래서 남들이 한 50% 이상 본다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그 책을 잡으세요. 근데, 그 50% 이상 보는 책은 약간 좀 그렇고, 나는 그 시장 점유율 두 번째 책이 좀 끌린다. 근데 그 책은 한 30% 정도를 본다. 50%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어떤 책이든지 수험생 30% 이상이 보는 책이라면 그 책 때문에 떨어진 일은 없어요. (290페이지) 책을 보다 보면 매년 개정판이 나오죠. 뭐 판례가 보충이 되고 뭐 기출문제가 보충이 되고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개정판이 나오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정판은 살 필요가 없어요. 개정판이 약간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그 내용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죠. 뭐 완전히 완전히 다른 책이 나오는 경우, 뭐 법 체계가 바뀌어서 법이 완전히 새로 바뀌어갖고 그것 때문에 책이 완전히 새 책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민사소송법의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가 되면서 민사소송법이 완전히 조문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새로 재편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개정판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그 기본 교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식도 보고 학원 부교재들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보충이 돼요. 책은 자기가 눈에 익어대요. 자기가 이제 밑줄도 긋고 이렇게 손때도 묶고 메모도 적혀 있고 이래야 그 자기 거지. 그 손에 익은 책을 버리고 새 책을 사서 보면 똑같은 책이지만 전혀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익지 않은 책은. 제가 연수원 다닐 때 이제 연수원 회식을 하고 술이 너무 취하는 바람에 책가방을 잃어버렸어요. 통째로. 그 책가방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민사재판 실무 교과서랑 그 필통이랑 여러 가지 암기 노트랑 해서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새 책을 안 사고 이제 옆에 공부하던 사람 책을 제가 재본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밑줄 다 그어져 있고 필기 다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고 그런데 눈에 안 익으니까 어디에 어느 내용인지 완전 다른 책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그 책 갖고 이제 그 실무할 때 찾아보고 그러는데 지금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책과 남이 봤던 책 혹은 새 책은 완전 딴판이에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민사재판 실무를 되게 못 볼 줄 알았어요. 2학기 시험이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과목 그러니까 민법과 같은 과목이죠. 연수원에서는. 그래서 망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책을 잃어버리면 시험을 잘 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책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시험을 쳐보니까 민사재판 시험을 굉장히 잘 쳤어요. 하여튼 신기해요. 자, 교재는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책 교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고민을 다 하고는 이 책을 하나 결정해서 보면서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다른 게 더 왠지 이 책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책이 더 맞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꿀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데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를 하시고 하다 보면 그 책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책을 골라서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공부를 하다 보면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학원 강의 교재랑 내가 보는 그 기본 교재랑 다를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죠? 그럴 경우. 그러면 강의를 결정할 때는 강사를 보고 결정이지 어떤 책을 갖고 가르치나 이거 갖고 결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가르친 강사의 강의를 테크해서 들으세요. 책이 다르더라도. 그러면 그 강사의 교재를 갖고 수업을 들으세요. 거기다 필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은 다시 내 차로 돌아오세요. 내 차로 돌아오고, 그 강의 교재에 필기했던 내용 중에서 옮겨 적을 것만 좀 옮겨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교재는 그냥 안 보시고. 94페이지. 그 95페이지 봅시다. 객관식 문제집을 이제 기본소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92년도 시험 떨어질 때 국사를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국사가 40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뭐 양용태 씨 한국사 문제집인가, 그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되니까, 뭐 한 5000문제쯤 들어있겠죠. 5000문제, 뭐 10,000문제 정도. 야, 그래서 40문제인데, 이거 답을 다 외우면은 더 중요한 것만 해놨을 테고, 그지? 그러면 40문제 못 맞추겠냐. 그래갖고, 국사 기본서를 안 보고 객관식 문제집 그것만 이제 답을 외운 거예요. 뭐 모르는 문제 표시해가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힘들죠.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정말 한 문제도 똑같이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보기 지문 5개를 채우는데 그걸 똑같게 선정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연이잖아요. 그죠? 뭐 문제도 똑같이 안 나오고 보기도 다 틀려요. 답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때 국사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게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요새는 뭐 형법이나 뭐 이런 게 대부분 80%가 판례다. 그럼 판례 객관식을 기본소로 해서 그 판례만 다 외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냥 판례 객관식은 그냥 객관식 보는 식으로 그냥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고 기본소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기본소도 사실은 다 판례예요. 기본소는 뭐 조문 내용, 이론 내용, 판례인데 이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조문과 판례고 요즘 판례 비중이 크잖아요. 결국 기본 교재도 보면 대부분 다 판례 내용이에요. 자, 97페이지. 책에다가는 형광펜 같은 걸 많이 긋지 마세요. 제가 공부했던 책이 300페이지에 있거든요. 30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경제법 교과서인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책들을 이제 이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밑줄 약간 좀 그어져 있고, 기출문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V표를 커다랗게 한 거는, 이건 이제 시험 임박해서, 그때까지도 잘 안 이어지는 것들, 눈에 확 띄라고 이렇게 큰 거고, 이건 좀 예외적으로 큰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줄을 안 그면은 책 보기가 좀, 책이 눈에 있지 않아서 좀 힘들고요. 너무 많이 그면은 눈이 산만해요. 자, 297페이지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읽을 거는 글 내용이에요. 밑줄 뭐 이런 거, 뭐 형광펜 이런 걸 해놓으면 괜히 시선만 분산이 돼요. 그런 걸 피해 가면서 이제 글자를 봐야 되니까 힘들죠. 그죠?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이런 게. 그러니까 되도록, 그냥 적절하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피할 거는 책에다가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 이거는 되도록 피하세요. 뭘 붙이는 거는 하지 마세요. 끼워 넣는 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내용을 추가할 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세요. 왜냐하면 붙이게 되면은 이 책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메모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메모를 봐야 될지 책을 읽어야 될지 거기서 사람이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나갈 수 있게 그런 포스트잇 같은 건 붙이지 마세요. 저도 붙여도 보고 끼워도 보고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그냥 다 띄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책을 잘라서 분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무거우니까. 특히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분책을 하려고 할 텐데, 분책을 하면 책이 쉽게 망가져요. 망가지고, 저는 그건 절대 반대예요. 분책하는 거는. 그냥, 책을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하시고, 책을 꼭 비닐 카바를 씌우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책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말 깨끗하게 보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301페이지. 자,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있어요. 뭐
뭐 사실은 이제 뭐 탭스 뭐 이런 걸 치는데 그건 좀 다르고 공무원 영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무원 영어 시험은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그 대학 입시 수능 영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 영어 시험 공부할 때 불리해요. 그다음에 영어에는 뭐 어휘랑 문법이랑 독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책을 넘깁시다. 자, 그러니까 사전이 중요하죠. 9급이라면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10만 단어 혹은 20만 단어가 적혀 있는 그 영한 중사전 그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보캐뷸러리 만 영어 단어 수거집 이거는 이제 주로 고등학생용으로 나온 건데 이게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이게 단어가 딱 10,000개 정도 나와 있는 건데 9급 영어라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글자도 크고 찾기가 쉬워요. 사전은 이걸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개인 취향이에요. 뭐 이렇게 그 중사전에서는 뉴에이스 사전이 굉장히 좋은데 뭐 그걸로 보는 것도 괜찮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조그만 책 보다가 이제 뉴에이스를 봤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문법은 저는 이제 성문 기본 영어를 봐라 이런 주의예요.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문법 교재가 성문 기본 영어예요.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달리 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그 방대하고 정리하기 힘든 거라서 쉽게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문 기본 영어만큼 좋은 책이 아직도 없고 저는 이제 이 성문 기본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 책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너무 딱딱하고 뭐 약간 뭐 그렇긴 하죠. 설명이 별로 없고.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콤팩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책이 몇 페이지냐면 260페이지로 돼 있는데 문법은 딱 28페이지예요. 문법은 28페이지밖에 없어요. 문법 설명이. 그럼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영어 문법을 228페이지만 외우면은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책은 두껍고 그렇지만 그 문법은 28페이지다.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다. 넘기세요. 304페이지. 제가 그 단어장을 써서 공부한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문 기본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부터였는데 선문 기본 영어 공부하실 때도 그 단어장을 쓰면서 암기장이죠. 암기장을 쓰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을 암기장에 적어놓고 외우는 방법으로 뭐 단어 수거, 독해 뭐 다 적으시는 거예요. 306페이지. 영어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성문 기본 영어를 좀 기초가 없는 사람이 마스터한다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그 정도 빨라야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뭐 일회독 하는데 뭐 한 보름 이 정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 정도 걸리고 나중에 뭐 한 3세 한 번씩 이제 복습을 몇 번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뭐 2주든 3주든 한 달이든 성문 기본 영어를 그러니까 한번 외울 때 단어장 전부터 외울 때까지 그 책만 하시는 거죠. 307페이지. 그 성문 기본 영어는 이제 수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수거가 각 챕터별로 대략 한 25개씩 있는데 그래서 500개 정도의 수거가 있어요. 좋은 수거는 중요한 수거는 다 성문 기본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어휘 공부도 중요한데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대략 1500개의 어휘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빼놓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다음 외우는 것도 역시 암기장을 써서 외우셔라. 넘깁시다. 308페이지. 선문 기본영어의 그 단문 독해하겠는데 그걸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문 종합영어의 해석 연습이란 그 파트가 있고 장문 독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보시고 단어를 익히시고 해석 능력을 키우세요. 선문 종합영어의 그 독해가 끝나면 이제 뭐 일반 그 독해집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무수히 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독해 해보셔야 돼요. 뭐 리딩 튜터나 이런 것들 많죠. 그 다음에 영어는 기출 문제를 기본서에 표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갖다가 뭐 암기장에 적어놓고 외우시고 그다음에 책에다가 표시해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집 보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기출 문제 나왔던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외우시고요. 자, 제가 단어장을 어떻게 썼느냐면 312페이지를 봅시다.
요거는 이제 고2 때쯤에 쓴 그 단어장인데, 이거는 이제 발음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뭐 굳이 발음 기호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악센트는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악센트 다 표시했죠. 그래서 악센트만 있으면 보통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악센트를 그런 식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색깔은 뭐 파란색, 까만색 이런 걸 섞어 썼는데 검정색만 쓰면 이제 단조로 오니까 그래서 색깔을 섞어 쓴 거고, 여기 보면은 뭐 무슨 발음도 있고 뭐 수거도 있고 일반 단어 뜻도 있고 밑에 보면 뭐 그러니까 문법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외울 건 다 적는 거예요. 자, 315페이지. 이거는 뭐 성문 종합영어 앞에 목차인데 제가 한 번 볼 때마다 뭐 동그라미, 별표, V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보통 챕터별로 한 너댓 번씩 그 공부를 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316페이지. 이건 이제 성문 종합영어의 그 문법 내용이에요. 성문 종합영어는 제가 고2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 제가 여기는 뭐 모든 문법 내용과 뭐 모든 수거, 모든 독해를 다 마스터했죠. 다 마스터했는데 책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 챕터 11도 내가 4번, 5번을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깨끗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암기장을 통해서 단어장을 써서 외우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도 여기는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완벽하게. 자, 317페이지. 사시의 그 헌법, 민법, 형법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형법 공부에서는 이재성 교수님 책을 많이 보세요. 그걸 요새 뭐 실호진 그 강사님 책도 많이 보지만, 근데 이재상 교수님 책이 사실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봐서는 표현이 너무 어렵고 약간 좀 현학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형법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문 교수님 책이 있어요. 이문 교수님 책을 보면 형법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문 교수님 책을 한번 보셔서 형법에 대한 그 감을 잡고, 아, 형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그러니까 대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상 교수님 책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재상 교수님 책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형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강의를 많이 듣는데, 사실 강의도 그래요. 강의 들어도 잘 이해 안 가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있느냐, 형법이. 그런데 그 형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문 교수님 책은 사실 수험서로서는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선택하면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뭐 이재상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실호진 강사님 책이나 하여튼 남들이 많이 보는 걸 보실 때 이문 교수님 책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자, 헌법은 그 법학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 법철학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거고, 그래서 헌법을 내가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뭐 그렇게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헌법은 원래 그냥 어려운 과목이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 왜 이렇게 헌법이 이해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려운 학문이에요. 자, 민법. 민법도 사실은 워낙 이렇게 방대하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성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민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뭐 민법을 공부한 게 불과 뭐 20-30년 이거밖에 안 돼요. 20-30년 동안 뭘 얼마나 하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00년 넘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책들도 그렇고 그냥 민법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음, 322페이지. 요새는 이제 그 진도별 모강을 많이 듣거든요. 학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또 진도별 모강인데,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진도별 모강을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과연 그걸 학원 가서 문제를 뭐 시간을 정해서 풀고 또 거기서 또 학원 강사님의 또 설명을 듣고 과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문제만 따로 구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편하게 푸는 게, 객관식 문제집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건 하라고 그랬죠, 그죠? 하는데, 그걸 학원 가서 하게 되면 너무 체력 소모가 커요. 시간 손해가 많고, 그리고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거보단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이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다 절약이 되고. 근데 이거 문제랑 해답이랑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이제 그 도서관에서 혼자 소화를 하는 거예요. 자, 324페이지. 판례가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냥 판례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 객관식에서 묻는 건 결국은 판례의 그 결론이거든요. 적극이냐 소극이냐,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논술형 시험에서는 판례의 그 뭐 입장을 뭐 선호절로 요약해서 쓸 수 있으면 되고, 역시 2차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연설 시험도 이제 항상 그 케이스 문제가 판례로 나와요. 근데 그 뭐 역시 또 제일 중요한 건 판례의 결론이죠, 그죠? 판례의 결론을 알고 그리고 이제 답을 구성해 나가면, 판례 결론을 알고 나면 이제 답이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맞춰가면 되는데, 판례 결론을 만약에 몰라서 틀리게 뭐 되는 건데 뭐 소극설로 해서 잡았다. 그러면 뭐 그 문제가 다 틀리는 거죠. 8시간 동안 답을 써도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면 그 중간에 길은 내가 만들어가면 돼요. 이론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 결론을 틀리게 외우면 엉뚱한 길로 이론 구성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질문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공부할 때 뭐 무슨 시험이 2월 달이었으면 뭐 무슨 6월 달까지 판례, 10월 달까지 판례 이런 최신 판례 계속 학원에 그러니까 그 서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로 그런 거 많이 찾아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랄까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 사이에 룰이 있는 게 아닌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시험 뭐 몇 개월 전까지의 판례만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시험이 2월 달인데 1월 달에 나온 판례를 시험 문제 내고 그러면 너무 학생들한테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그 최근 판례 프린트물을 그냥 구해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세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목매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판례가 생긴 게 대략 한 6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60년 동안 그 나온 중요한 판례들하고 뭐 최근에 뭐 한 2-3달 동안 나온 판례 몇 개하고 뭐가 더 많겠어요, 중요한 거는. 예. 과거에 60년 동안 쌓인 것 중에 훨씬 중요한 게 많죠, 그죠? 예. 최신 판례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판례는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최근 뭐 한 3년에 나온 것도 사실 최신 판례로 통해요. 왜냐하면 판례가 딱 나오면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판례 평성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시간이 걸려요. 판례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자, 329페이지. 머리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IQ가 어떤 사람은 뭐 100이고, 뭐 제가 인터넷으로 얼마 전에 이제 IQ 테스트를 봤더니 뭐 110이 나오더라고요. 110이. 남자 평균이 100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방법이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IQ가 변해요. 이 이두박근도 이제 아령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이두박근이 강해지죠, 그죠? 안 하면 이제 근육이 이제 물러지고, 마찬가지로 머리도 똑같아요. 머리도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고 돌리면, 머리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강해져요. 그러니까 세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몸의 전체적인 기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목 아래쪽 이쪽 부분은 좀 약해지겠죠. 뭐 운동도 그래요. 이렇게 상체 운동을 많이 하면 하체가 약간 좀 부실해져요. 기운 자체가 상체로 몰리면서 하체가 약간 부실해지고, 또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상체 기운이 좀 부족해져요. 마찬가지로 머리 운동, 그러니까 일종의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머리는 강해지는데 약간 이제 쪽 다른 데 기운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IQ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이 변해요. 쉽게.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변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지죠. IQ가 나빠지죠. 한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 제일 머리가 좋아요. 자, 333페이지. 그 머리에는 이제 그 암기력, 머리의 세 가지 능력이라고 해서 암기력과 속도, 판단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면 이제 천재라고 불리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46개명. 의외로 이제 이쪽 시험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뭐 뚱뚱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뭐 크게 이렇게 뭐 해당 사항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일부 과체중인 사람들은 살을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의 15%를 초과한다. 뭐 이렇게 여자들로 치면 뭐 키가 165인데 뭐 적정 체중이 얼마쯤 될까요? 뭐 적정 체중 55라고 할까요? 55인데 몸무게가 65다. 그러면 대략 한 20% 초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살을 빼세요. 뚱뚱하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도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격이 너무 느긋해져요. 체중이 많아지면 성격이 느긋하면 그건 꽝이에요. 뭐 항상 긴장하고 항상 좀 이렇게 그 성격이 급하고 뭐 이래야지. 그 뚱뚱한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느긋해요. 뭐 그런 거죠. 오늘 할 일 내일 미루고 내일 되면 모레 미루고 그러다가 안 하면 어때? 뭐 그래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 다음에 그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머리도 나빠져요. 그리고 잠이 많아져요. 뚱뚱하면. 자, 338페이지. 체력과 이제 머리인데, 체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체력이 나쁘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 체력이 나쁠 것 같죠? 그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몸을 허약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체력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은데 운동을 잘 안 하고 운동을 잘 못하죠.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체력은 굉장히 좋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나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기나 포스 같은 게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얼굴 피부가 애기 피부 같죠. 이렇게 혈액순환 잘 되고 약간 핑크빛으로 이렇게 투명한 피부를 갖고 있죠. 그리고 눈도 가늘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체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운동선수들이 머리가 나쁠 것 같죠. 태릉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머리로 치면은 이 사람들이 뭐랄까 거의 뭐 이렇게 명문대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과 머리는 정확하게 비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체력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 팔 근육, 다리 근육, 허리 근육이 다 좋은데 여기는 나쁘겠어요? 여기도 당연히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TV를 보는데 브레인 서바이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정말 머리도 좋아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눈도 좋아야 되고 이제 그런 그 TV 프로그램인데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국가대표가 한 20명 정도 한꺼번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잘 맞춰요. 정말 놀랄 정도로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일반 연예인들 출연하면은 뭐 20명 중에 6명 맞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의 안 틀려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운동 나중에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강호동을 보세요. 강호동 씨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 사람 머리 진짜 좋아요. 나빠 보여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사람 IQ 검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00은 넘어요. 거짓말 같죠? 그 눈이 가늘고 일단 눈이 가늘어야 돼요. 눈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 큰 사람 치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이 크다는 건 체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눈이 커져요. 왜냐하면 약해지니까 이렇게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커져요. 초식 동물들이 눈이 크죠. 그건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육식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눈이 작죠. 왜냐하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의 위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킬 수 있으니까. 눈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눈이 작으면서 약간 올라가면 더 이렇게 머리가 좋죠. 보통 어린애들은 눈이 올라가요. 눈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눈이 처지죠. 기운이 빠지면서. 그래서 대충 보면 이제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아는데, 하여튼 강호동 씨는, 하여튼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48개명 봅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 솔직히 뭐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공부할 때 돈은 되도록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정말 뭐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쓸 때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신경 쓴 거는 빨리 붙는 거, 이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빨리 붙는 거.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고 한 3년 공부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더 쓰고 2년 공부하는 게 빨리 붙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1년에 한 달에 보통 한 8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1년 더 하게 되면 돈만 1,000만 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돈만 들어갔어요. 체력도 들어가죠. 시간도 들어가죠. 에너지도 들어가죠. 그래서 빨리 붙는 게 가장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붙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어차피 그 일을 마치는 그런 정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무슨 뭐 80, 90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붙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1년 동안 버는 게 보통 뭐 억대 가까이 벌 수 있으니까 뭐 빨리 이렇게 사회 진출해서 빨리 돈 버는 게 낫죠. 공무원도 그렇고. 근데 학원비가 사실 제일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학원은 이제 거의 듣지 말라는 주의니까 학원비는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구류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문구류에 아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돈 진짜 많이 썼어요. 우리 집에 가면 사놓고 안 쓰는 문구류가 정말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방구 가서 이렇게 좋아 보여서 딱 사놓고 막상 가보면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안 맞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서브노트를 쓰는데 그 하이테크를 쓰는데 뭐 이렇게 하이테크가 0.3mm, 0.4mm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검정색, 파란색, 뭐 빨간색, 핑크색, 갈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걸 다 사요, 다. 하여튼 뭐 진짜 많이 뭐. 근데 그런 걸 아끼지 마시고 그 필기구도 여러분 무기예요. 책도 무기듯이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갈색으로 메모하는 게 좋다. 그럼 갈색을 쓰셔야 돼요. 근데 뭐 굵기가 0.3mm 써보니까 좀 굵다. 그럼 0.3mm 쓰세요. 하이테크 쓰다 보니까 뭐 하이테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다른 걸 또 바꾸시고. 책도 그래요. 책도 정말 단 한 페이지가 필요하더라도 책을 사세요. 네. 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래,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뭐 무기가 부족하고 탄약이 부족하다. 차라리 다른 거를 아끼셔야지 책값을 아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보고 싶은 책은 다 무조건 사세요. 뭐 사놓고 그냥 책꽂이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그 찾아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책꽂이 꽂아두면. 그래서 그 책값은 정말 한 페이지라도 필요하면 사. 아끼지 말아라. 자, 345페이지. 49개명.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뭐 사시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경찰이든 뭐 감정평가사든 관세사든 시험, 그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생활이 어떤지, 월급은 얼마인지, 뭐 나랑 맞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뭐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 이런 거 갖고 뭐 그냥 뭐 법조는 이런 거겠지, 뭐 공무원은 이렇겠지, 뭐 회계사, 뭐 세무사는 이렇겠지 그런 그냥 나름 짐작을 하잖아요, 그죠?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 그렇게 해서 그 정말 뭐 한 3년 5년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다. 근데 막상 실무를 딱 해보면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뭐 다행스럽게 뭐 적응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때라도 이미 붙었으니까 할 수 없이 다니겠다. 그거보다는 그 자기한테 맞는 걸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동안에 버린 시간과 체력과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한 3사람 정도를 섭외해서 물어보세요. 가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뭐 실제 생활이 어떤지. 뭐 사실 치고 싶으면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쳐서 뭐 판사가 되고 싶으면은 뭐 판사님들 3분을 만나서 물어볼 거고, 뭐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실제 공무원 생활이 어떤지. 막상 여러분이 그냥 나름 짐작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 다른 길을 알아보세요. 자, 349페이지 50개명. 제가 약간 독재가 있었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죠. 안기부에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뭐 철거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열이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법정이 돼서 변호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자유로우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워낙 자유로운 직업을 좋아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돈 때문에 안 했어요. 어차피 그 99년도에는 이제 사시 정원이 1000명으로 느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숫자에 빠릅니까? 1000명이면은 보통 30살 때 사시 붙어서 뭐 60살 때까지 일을 할 때, 그러면 3만 명이 나오는 거죠. 3만 명이. 3만 명이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거죠. 매년. 뭐 정년 퇴임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 다 생각하면. 그럼 인구가 4천만인데 3만 명이 변호사다.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피 터지는 거죠. 미국이랑 똑같죠. 그죠? 미국은 지금 변호사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변호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이 아닐 거다. 나는 그 피 터지게 경제에서 잘 벌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시험을 친 거예요. 그냥 뭐 시험만 붙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했어요. 붙고 나서도 이렇게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겠다. 근데 막상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시험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터지고 뭐 전공 구분 없이 다 사실 뛰어든 바람에 정말 그때 그 시험 붙기 참 어려웠어요. 1000명으로 늘어서도 옛날에 80명 뽑을 때 그 고등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했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결정한 게 아닌가. 공부할 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잃었어요. 이렇게 어금니도 하나 뽑았고 건강도 많이 다운됐고, 정말 몸이 그 만신 차이가 되고 이라저라 정말 그 하여튼 많이 망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 팔 하나 정도 잘른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그 데미지가 커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시겠죠? 팔 하나 다리 하나 그런 거 하나가 잘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정말 내가 붙고 나서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후회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워낙 나한테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붙더라도 정말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려 나가는 정도의 그 손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음가짐부터는 뭐 내일 수업하도록 합시다.